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상이 찌들었던 이 한반도에 주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새로운 아버지 선교지지로 저기를 택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이 동성애 전체주의, 그리고 또한 주사파 세력, 민중 세력이 들끓는 이 한반도에서 다시금 주님의 교회가 일어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자 특별히 충기청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과 그리고 또한 시군구에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모여서 함께 정말 전략을 논의하고 또한 의견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17개 광역 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충기청이 앞장서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고 더 나아가서 주민자치기본법을 막고 또한 아버지 민중혁명을 위하는 모든 세력들을 분쇄하는 선봉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 15개 시군구에 있는 하나님 연합회 회장님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천병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투쟁이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 아버지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들을 때 정말 이 사회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이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여러분 시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역고 충남이고 충남 기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아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광주 일고를 나왔고 20대 군사독재와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한계를 느끼고 제가 흔히들 말 NCC 계통에 있는 기독학생 운동을 하다 군대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10일 동안. 그러고 나서 저의 인생관이 바뀌어서 나와서 한동안 이 성령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한계를 또 느끼고 이제 보수형 교회에서 말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가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저의 신앙 안에는 이 진보 신학 그리고 오순절 신학 그리고 보수 신학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비교적 제가 폭넓게 다 이해하고 또한 그 장단점도 알고 있는데, 제가 2016년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딱 10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그 목회에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를 만들고 신학교를 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주님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환상을 제가 봤어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가 복음의 벨트가 돼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환상을 보고, 또 하나는 구름으로 이 아시아가 복음화되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쓰신다는 그런 실제로 구름으로 그려진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한국에서 제2 종교개혁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40년 동안 신학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사상 연구하고 영성훈련 은사운동하고 그리고 또한 이게 전략을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딱 본 순간 제2공산주의라는 게 느낌이 딱 들어왔어요. 아, 세계 기독교 헤드가 날아가 버렸구나. 실제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애 합법화되고 나서부터 기독교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가 다 이 동성애 합법에 굴복을 했습니다. 2015년에 세계 선교의 중심인 미국이 굴복했고요. 2016년은 카톨릭 본산인 이탈리아가 굴복했고, 2017년 비극적으로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독일이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한마디로 헤드부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일찍이 한국이 제2종교개혁의 중심지가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걸 준비해 왔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 민주화된 나라, 자본주의 나라가 기독교가 공적인 나라 중에 이 동성애 독재를
전체 국가적인 그런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꾼 나라가 한국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은 동성애를 헌법에서 예를 들면 기입을 해가지고 결혼을 두 사람 간의 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허락하고 동성애자를 안수를 주고 동성애자가 신학교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거꾸로 헌법에다가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는 교회 직원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나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화를 한 겁니다. 거꾸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구라파는 거꾸로 동성결혼을 하라고 동성애자를 세례주고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고 동성애자 신학교 교수를 되는데, 한국교는 정반대로 그런 명문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제2종교개혁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이 면죄부로 시작이 됐지만 제2종교개혁은 교회를 고사시키는 이 동성애 독재화의 시작이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회까지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동성애 이 독재와 싸우는데 교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하고 평신도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이 초신자나 예를 들면 오래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도 차이가 없어요. 세대도 차이 없어요. 단지 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람은 그냥 에큐메니컬 모여요.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모이자 그러고 같이 연합하자고 같이 함께 싸우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됐는데 공통의 적 앞에서 교회가 죽게 되니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동성애 독재를 이제 막을 것인가,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으려면 사실 한국 5,200만 똘똘 뭉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이거를 행정명령으로 실행을 하고 법원에서는 동성애는 인권이라 하기 때문에 이 5,200만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군구 시장이나 의원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검판사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법을 이제 쉽게 말해서 판결을 부결을 시킬 텐데 5,200만 중에서 1,000만의 기독교인이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4,200을 설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중에서 신학적으로 가운데 있는 교단이 뭐냐? 사실 제가 속한 이게 통합측하고 감리교가 가운데 있어요. 신학적으로 중도적으로. 우측에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여러 개 있고 좌측에는 누터교, 성공교, 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5년 동안 이 감리교 사람들 교통하고 특히 통합측을 어떻게 하면 반동성애 진영으로 만드냐, 사실 5년 동안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흔히들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중도인데 이 동성애에 관한 반동성애 진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감리교도 거기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는 반동성애 진영이 이제 결석이 된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17개 광역 시도를 봤을 때 충남이 가장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앞서갑니다. 그래서 충남 바른인권위원회 사람들과 제가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특별히 주민자치 기본법에서 같이 이제 기자회견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시대적인 어떤 전략에 대해서 나누게 한 것 참으로 저는 반갑고, 저는 아무쪼록 이 충남 기청이 이 부분에서 계속 앞서가는 그런 시도가 되고, 이것이 충북으로 대전으로 그다음에 세종시로 대세층이 앞서가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만 우리가 말하는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이 따라와서 동성애 전체적으로 막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몸풀기입니다. 연습게임입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2022년, 2023년 국회에서 이거 정면 대결을 합니다. 180석 되는 민주당이 절대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들이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어찌하든지 이거를 확실하게 막아서 완전히 와해를 시켜야만 그 힘이 이제 와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추진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세계 최초로 이 동성애 독재를 막은 민주국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동성애 문제를 사람들이 윤리 문제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는데 21세기 동성애 문제는 여러분 정치 문제고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동성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모세가 모세오경에서 이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그랬고, 그리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한마디로 동성애자를 그 왕들이 한마디로 처형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도 이 동성애자를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냐? 한마디로 네오 막시즘 세력이 이 서구 기독교를 공산하는 데서 결정적으로 뭐냐? 이 공산을 막는 세력이 여러분이 다 들으시도 알겠지만 기독교, 그 다음에 가정, 학교, 이거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소재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결혼법이라고 알고, 한마디로 우파의 중심 또는 보수 세력의 중심인 그 핵심 세력을 격파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와해되고 가정이 타락하고 학교가 장악이 되어버리니까 서구라파가 전체적으로 네오마스즘에 의해서 지금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싸우고 있는 한국하고 미국뿐입니다. 다 사회민주주의 내지는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민주화를 빙자한 주민자치기본법에 숨겨진 공산화 전략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대번에 저를 깡보수로 생각하는데 저는 깡보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만 하면 그야말로 좌파도 아니고, 저는 통합식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 인권이나 농민 인권, 그 다음에 여성 인권, 난민 인권, 장애자 인권 인정합니다. 또 한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미션 어떤 스쿨이라든지 미션 기업이라든지 미션 방송국을 세워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어떤 법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거는 죄고 기독교를 죽이는 그야말로 칼날 같은 무서운 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자치법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아신 것 1계급, 2계급, 3급인 거 기억나시죠? 1계급은 성직자, 신부들이었습니다. 2계급이 왕족과 귀족이었습니다. 3계급이 시민, 부르주아였습니다. 그 3계급 시민이 우리말 프로테스탄트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과 귀족 중심의 가톨릭이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든지 이런 공로사상 속에서 타락했을 때 사회학적으로는 이 시민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권을 쥐고 나서 결국 개신교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 있는 네오막심 세력이 세 세력이 있는데, 하나가 주사파 세력, 그 본류가 민주당이죠. 하나는 젠더리즘, 여가부라든지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이 세력이 있고, 또 하나가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민노총, 이 그룹이 세 그룹이 네오막시즘 세력인데, 이 그룹은 뭐냐? 실은요 제4계급 민중계급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실제로 문화나 모든 주도권이 뭐였냐? 시민계급입니다. 부르주아 계급, 그야말로 시민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지금 우리 밑둥에 들어가 가지고 노동자를 조직하고 농민을 조직하고 여성을 조직하고 아이들까지 조직하고 난민들 조직하고 장애자를 조직해 가지고 이 사회를 지금 사회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난 그런 의미에서 충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와 그리고 이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광역시 총기연 중에서 이 주민자치법에 대해 세미나 처음으로 이 충남기연이 총기가 할 겁니다. 그만큼 앞서가시는 거예요.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 싸우다 보니까 이게 막시즘이고 이게 이데올로기고 이게 정말 정치 문제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거에 연장선에서 주민자치법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깨달으셔서 이렇게 했죠. 다른 지역 가면 완전히 제가 꼴통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돌마다 죽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아주 한마디로 그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무지한 그런 그룹도 있어요. 지역도 있고 참 안타까운데 그게 제가 태어났던 고향 지역이에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민주화 세력을 주사파 세력 구분을 못해요. 민주화 세력하고 이 동성애 젠더리즘 구분을 못하고 민주화 세력하고 민주혁명 세력하고 구분을 못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민주화라는 것은 한 개인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면 순종을 하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권력을 바꾸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 젠더리즘은 뭐냐면 성으로 나눠요. 여성과 남성. 그다음에 이 청소년 세대가 어른 세대. 그래서 성적인 계급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노총이 말하는 이 민주주의는 뭐냐? 노동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뒤집는 겁니다. 이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동자의 중심으로 자본가를 뒤집는 계급투쟁이에요.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 여기는 노동이에요. 동성애 젠더주의는 성이고요. 그러면 주사파는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의 주요 모순이 뭐냐? 남북 분단으로 보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남북은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일 때는 남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할 때 그 낮은 단계 연방제가 뭐냐면 자유민주적인 낮은 단계 연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햇볕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내용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남북의 사회주의 연방제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 정책을 이야기할 때 휴전선 열어줬나요? 안 열어줬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신용보기가 이 시대의 지도자라고 이야기 안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바뀐 거예요. 레파토리가요. 예. 윤희상이한테 한마디로 영부인이 가가지고 그 독일의 묘소에 가서 흔히들 말하는 예를 들면 기념하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위해 이건 뭐냐면 사회주의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민주화를 빙자한 주민자치기본법에 숨겨진 공산화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산화 그러면 프레르타 혁명에 의해서 폭력으로 공산화를 이룬다는 걸 아시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동그라파가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북한이 공산화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쿠바가 됐죠. 전부 한결같이 뭐예요? 인테리들이 주동을 해서 노동자, 농민을 선동을 해가지고 폭력혁명으로 권력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화 그러면 폭력혁명을 위한 공산화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적어도 해방 후에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된 서방에서 공산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특별히 1991년 이 폭력혁명을 위한 공산화가 결국은 공산당에 의한 하나의 독재정부였고 공산당의 또 다른 특공계급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무슨 공산화가 시작될까요? 민주화를 통한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주화를 통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마귀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91년 소련의 공산당이 망하니까 미국이 착각을 했잖아요. 야, 드디어 공산화는 끝났고 이제 미국이 그야 일극체제인 최고 강대국이라 착각해서 중국한테 어때요? 퍼줬잖아요. 나중에 어때요? 중국이 자본주의를 도입했지만 공산주의를 버릴 생각이 없었고 그것을 도용해서 거꾸로 미국의 수많은 과학기술과 경제 시스템, 모든 것을 긁어다가 도리어 공산 독재를 강화시킨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아는 대통령이 뭐냐? 트럼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자본 공산주의라고 그럽니다. 시대가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한국은 굳이 이야기하면 민주공산주의입니다. 민주화를 통해서 공산화를 가는 겁니다. 이게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폭력혁명의 공산주의만 알고 있죠. 그 사이에 벌써 이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이 서구사회, 기독교사회, 민주화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기저가 3계급, 시민계급이 아니라 4계급, 민중계급이라는 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자, 난민, 그 다음에 심지어 청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하잖아요.
왜? 동성애 교육, 인권 교육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때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뭐냐? 부모 세대고 혁명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예를 들면 성행위 하는데 부모가 왜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체벌 한다더니 그러면 어때요? 핸드폰으로 신고해가지고. 이 무서운 일들이 지금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막으려면 교회가 근본적인 계획을 하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은 아니고 문제제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3대 네오마크시즘 세력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 정권, 민주당, 국회 일부, 정부, 법원 일부, 그리고 또한 이 언론 일부, 문학계 일부, 교육계 일부에 있는 주사파 세력. 주사파 세력은 네오마크시즘 플러스 민족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단계 사회주의 연방제를 통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장기 집권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것이 주민자치기본법으로 읍면동 밑에 한마디로 옛날에 간첩들이 와서 지하당 만들시지 아예 합법적으로 일종의 지하조직 만드는 겁니다. 공개적인.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선거는 길어야 15일입니다. 선거 기간이. 대통령 한 30일이 되는가 그래요. 다른 때 이게 선거운동하면 전부 선거법이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 밑에서 이런 분해를 만들고 얘를 분과를 만들고 자치를 하게 해서 이 인맥 중심으로 조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정적인 나라잖아요. 관계 중심의 나라거든요. 조직적인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맥으로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거 때 동원하면 곧바로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파 세력이 목숨 걸고 이 주민자치법, 사실 주민자치법이라 이미 수도권에서는 주민자치기본법 시행되기 전에 주민자치 표준안이 돼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예. 둘째는 국가인권의 여가부, 정의당, 정교조, 민주당 일부, 국민의힘 일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이 흩어져 있는 동성애 젠더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 세력, 동성애 전체주의, 민주혁명 세력인데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권 교체가 되게 되면 주사파 세력은 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위기가 오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거기에 찬성하는 세력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의당은 똘똘 뭉쳐서 찬성을 하고요. 그러게 되면 그들이 정치적 입증을 위해서 같이 연합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사파 정권은 정권 교체로 끝나지만 정말 기독교가 싸워야 하는 그 다음 이 동성애 전체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싸우는 것이 2022년이고 2023년, 2024년 총선 전이거든요. 그때가 그야말로 피크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을 친기독교 정당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나 시군구 의원은 완전히 퇴출시킬 정도로 강력하게 해야만 그들이 꼼짝 모르고 정권이 바뀔 테니까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치단계라면 이거 법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충남 이게 총기가 앞장서 가지고 17개 광역시가 똘똘 뭉쳐서 그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중혁명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110만의 노조원을 가지고 있다는데 말이 110만이죠. 한국에서 가장 알짜가 되는 회사의 노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조직력,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의 조직력을 생각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재벌이나 이런 기업의 행보 속에서 자기를 보호해 준다니까 이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노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오마크시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노동계급의 어떤 혁명, 그 사상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똘똘 뭉치게 되면 사실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력을 한국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와해를 시키고 마지막은 북한 공산까지 무너뜨릴 때 통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인민민주주의 내일 공산으로 가는 강령과 조례. 제가 주민자치법 연구를 하다가 도대체 이것이 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걸 하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주민자치 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3개야.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하나인데, 국민의힘에서 만든 것은 지금 있는 그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의 그 아류예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또 개정을 해가지고 또 들어오거든요, 실은. 근데 국민의힘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민주당 강령이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민주당 강령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사회구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10일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여기 대한민국 건국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공산주의에 싸웠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산업화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공산주의에 싸운 역사 빼고 산업화를 빼면 이거는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강령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문제시 삼지를 않아요. 제가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구나, 강령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반공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적 체험으로 말하면. 산업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주화를 이야기하면 이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국민의힘당에는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소스를 느껴서 어느 사이에 얘들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 했구나. 더더군요, 강령 전문 밑에 13개 분야에 관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자유란 단어가 있는데 13개 분야 중에 제일 밑에 문화, 예술, 체육, 언론, 미디어, 거기서만 7번 사용되고, 앞부분인 예를 들면 정치나 자치분권, 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경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진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민자를 빙자한 주민자치법에 숨겨진 공산화 전략했을 때 처음에 거부감 드셨을 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 중에 예를 들면 자치분권, 외교안보, 통일, 경제, 자유란 단어가 한 번이 없습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꼭 남북한이 같이 우리 하나 되자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에서 백두혈통 찬양하는 예를 들면 플랜카드 안 걸어도 이미 사상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들은 은밀하게 그런 한마디로 스탠스를 취하면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언뜻 나와요. 그게 이제 뭐냐? 민주당 고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주민자치 조례 표준안이 있어요. 25개 이제 그 구의한테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거기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주민의 정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서는 주민이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주민이에요.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25개 그 구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 안에 주민이 뭐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그 행정구역 안에 있는 광고원사나 기업체에 있는 직원. 그리고 또 뭐냐? 그 지역 안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 자체로. 이번에 이제 이 조례들 다 고치려고 하는데 뭐를 집어넣나? 외국인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광진구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조례가 그 일을 해버려요. 우리가 학생 인권조례에서 그거 봤잖아요. 알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국가인권위원법 가지고 비틀어가지고 학생 인권조례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동성애 교육하고 동성애 교육을 교과서에 싣고
해버리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민주국가가 공산국가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공산국가는 총칼을 갖고 지배한다고만 생각하죠. 그러면 군사 독재는요? 군사 독재도 똑같이 총칼로 지배를 해요. 근데 군사 독재하고 공산 독재 달라요. 군사 독재는 항상 뭐예요? 이 모든 것 위에 국민이 있어요. 형식상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군사 독재하는 사람은 꼭 투표를 해요. 그리고 그 투표에 의해서 산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이제 그 법을 지키거든요. 공산국가는요, 국민 위에 국가가 있어요. 국가 위에 공산당 군대가 있어요. 제일 위에 공산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든지 국가는 자기들이 법도 바꾸고 예를 들면 판사들도 협박할 수 있고 장관들도 협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행태를 보면 이제 이해가시죠. 헌법인데 헌법 무시하고 법인데 법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애들이 바로 공산당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 위에 국가, 국가 위에 예를 들면 군대, 군대 위에 예를 들면 공산당, 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민주화되기 때문에 군대는 국가 위에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조례 갖고 다 해버려요. 조례 갖고. 법 고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하나의 증빙서류로 법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로 헌법을 하려고 하는데 헌법이 안 되니까 기다린 거고,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흔히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하는 수많은 이렇게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그 변호사들 보면 제가 한심해요. 논리적으로 따지거든요. 쟤들은 그 논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응해줄 뿐이지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시군구에서 조례 만들어서 해버려요, 그냥. 이런 그야말로 공산화 전략을 계속해서 그들이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원들이 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에 숨겨진 공산화 전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민들이 뽑은 예를 들면 광역시도장이 있고 시군구 예를 들면 시장이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 의원들이 있고 시군구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것만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한마디로 국민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국민들이 깨어나서 읍면동장도 투표하자고 해야 돼요, 실은. 왜냐? 읍면동장이 한마디로 구청장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근히 선거 요원 역할을 하고 읍면동도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이 투표하다고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국민이 뽑지 않는 읍면동 밑에 이제 주민총회를 만들고 주민자치회를 만들고 주민사무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삼권분립이죠. 한마디로 얘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주민총회란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좌파 이게 운동가들이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아갖고 그냥 총회하고 그 다음에 자치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무국장 세우고 사무국장을 누가 세우냐면요. 그 구청장이나 군청이나 시장이 세워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말하는 이 보수당 또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시군구 의회를 하든 아니면 광역시 의회를 하든 광역시 시장을 하든 예를 들면 시군구에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되면 권력을 잡고 어떻게 자기 국회의원하고 시장할 것만 생각하지 지금 그야말로 이 네오마르크시즘 세력이 한국 국민들을 밑바닥에서 어떻게 조직을 해서 여론을 형성한 다음에 선거에서 그들이 그거를 끌고 나와가지고 권력을 잡고 법을 뜯어고친 게 개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거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거. 정말 국민을 의한 정말 국민의 정당을 안 바꾸면요. 저는 그래요. 한국 기독교가 깨어나서 5년 동안 내년에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이긴 걸 하고 5년 동안 이 새 네오마르크시즘 세력을 와해시키지 않으면 5년 후에 한국은 확실히 사회주의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
사회 기층 조직을 다 장악했거든요. 이 세 세력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조직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겁니까? 정신나는 우파 사람들이 어때요? 총으로 갈기제. 총으로 갈기면 쟤들은 대포로 이게 쏘아버려요. 아직도 뭐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그 시절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시대 안 옵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문제는 선거로 해결해야 됩니다. 투표로 해결해야 되는데 점점 조직 세력 앞에 바람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입장이 군사독재를 반대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으로 저는 인정을 했어요. 왜? 군사독재 전제가 끝난 순간 주사파 세력의 정체가 드러나서 박살날 거라.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우파 적폐 청산되고 되면 하나님이 좌파 적폐 청산할 것이다. 저는 5년 만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왜? 그래야만 반듯한 자유민주 국가가 돼요. 한마디로 우파 군사독재도 날아가고 좌파 주사파 세력도 동성애 독재도 흔히 민주혁명세도 날아가게 되면 정말 자유민주적인 반듯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한국이 아시아의 가장 앞서간 정치 선진국이 되고 경제 선진국, 그다음 문화 선진국,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종교 선진국, 모든 부의 선진국이 되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85년 군대 갔다 와서 이 주사파를 알았어요 제가. 근데 1990년대인가 박공총장이 주사파 이야기할 때 난리가 났잖아요. 꼴통이라고. 그러다가 95년쯤인가 김진홍 목사라든지 신지호 씨라든지 몇 사람이 이제 그 임명진 목사가 뉴라이트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그래요. 정권이나 잡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들 세력은 밑바닥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노동자, 농민, 청년, 장애자, 외국인. 왜 쟤들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한국을 도와줬다고 해서 사람들 데려온 거 좋아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난민들을 도와주는 정당이다.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난민들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표를 얻겠습니까? 국민의힘에다 표 줄까요? 더불어민주당 표 줄까요? 어디를 줄까요? 표행위를 한 거예요. 매표 행위를 한 거예요. 세계 언론이 박수를 치죠. 한국 끝내준다. 어마어마한 계략 속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가면 한국이 과연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없어요 저는. 이대로 5년 가면요 5년 후에는 끝장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세한 주민자치법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책자라든지 나눠드린 거 보시면 돼요. 세계사적인 흐름, 한국 안에서 이 사상적인 흐름, 특별히 네오마르크시즘 세력의 이 세 세력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하자면 이 민주당의 이 주사파 세력은 주민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3,391개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야말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어때요? 민노총이 알아서 다 장악하는 겁니다. 예. 노동자들의 한마디로 권익, 노동자의 해방,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집부터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언론, 이거는 젠더주의, 동성애 전체도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갈 자리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갈 자리 없어요. 그냥 교회 그대로 고사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 지금 무슨 집회하면 전부 이분들이 나오세요. 이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면 이 땅을 지켜줄 젊은 세대가 없어요. 저는 40년 동안 민족의 복음통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기독교적인 마인드 통일할까 연구하기 때문에 눈에 훤히 보여요. 내가 통합 측에서 이 반동성 운동을 해서 헌법도 고치고 심지어 동성애 인권운동을 방치한 장신대 총장 연임까지 끌어내는 운동을 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10년 전 15년 되면 이 통합은 동성애 합법화 교단 될 거다 이게. 왜 그러냐. 밑에 있는 20대, 30대, 40대를 교육에 할 목회자들 깨어있질 않아요. 장로님들이. 그럼 이 세대가 이제 죽고 나면 그들이 올라와서 다수결로 뒤집어 엎으면 엎어지는 거죠. 이거를 막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이 충남 총기도 마찬가지지만 17개 광역시 총기와 거기 있는 226 시군구,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말하는 이 6만 개 교회가 완전히 주민 속으로 들어가고 회사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 현장 안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네오 막시즘세로 와해를 시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체제로 지켜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이 충남 총기가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새로운 어떤 그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 연합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특별히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그 4페이지 보게 되면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정,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들의 차별을 받지. 아니 자치에 모임하는데 왜 이 민의평등법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얘들 사고는요 어떠든지 한국에서 이 기독교, 가정, 학교, 보수적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어디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그걸 부식시키죠. 이걸 딱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동사무에서 돈 타가지고요 동성애자들이 같이 스터디해요. 합법적으로 돈을 얻어서. 그리고 외국인들 모임을 스터디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어때요? 선거 때 되면 말 한마디 하면 자기들을 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차별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면 보수적이나 기독교인이 따게 하면 이 조항이 있지 않냐? 그러면 말 못해요. 실제로 은평구 안에 그 박원승에 받은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는 실제로 거기에 분회가 만들어서 그 페미니스트들이 동성애 교육을 시켜요. 분회를 만들어서 벌써.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게 그 지역 안의 주민들의 인적 사항을 요구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7번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자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데 이에 따라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 사생활 요구 못 하잖아요. 중앙의 장관.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과를 딱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나중에 시행을 해버려요 그냥.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것은 교회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의식화시키고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과 시민들을 깨워야만 이거 막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내용은 여기에 있는 유인물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예,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미 그 통과된 이렇게 조례 그 문제점을 해서 12월 달에 다시 개정하는데 제가 그래서 충남 총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 226개 시군 중에 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몇 개 시군이 가장 앞서갑니다. 제가 그거 모니터링 하거든요. 왜냐 가장 앞서가는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시군구에서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군구 의회를 정하게해서 정권 바꾸고 나면 지금 11만 개 조례가 만들어졌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새로 만드는 법하고 개정된 법이 3,500개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야말로 규제 격파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3,500개 그 법 봐가지고 잘못된 거 다 없애버리든지 개정해야 되고요. 조례도 다 뜯어고쳐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5년 동안 대선에서 이겨야 되고요. 지방선거 이기고 교육감 선거 이기고 또 총선 이기고 그리고 또 한 번 또 대선 이겨가지고 그 국회의원들하고 그 시군구 의원들하고 같이 작업해가지고 그거 다 없애지 않는 한은요. 애들 조직이 이미 있어요. 밑에 주민 안에 회사 안에 민노총 그리고 이미 학교 안에 있어요. 그럼 끊임없이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성혁명 하는 거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 조직 만들어내고 여기는 민중민주혁명 계속 조직하는 거 의식화하는 거고 법이 사라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조직을 우리가 대응 조직을 만들어서 와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권력을 잡아서 일단 법으로 그거를 와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
서구라파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좌경화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결과로 동성애가 합법화된 겁니다. 단순히 서구라파가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성윤리가 뭐 타락했고 뭐 동성애는 몰라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네오막시즘 세력이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한 거예요. 장악해서 그야말로 마지막 칼을 꽂은 게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에요. 그래서 서구라파는 다시금 자력으로 절대로 복음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공산주의가 1917년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1991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한 70여 년에 망했는데 왜 망했습니까?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 돈 다 뺏어다가 돈 있는 사람들 죽이고 감옥 보내고 나눠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다 이제 나눠줬어요. 일 안 해버려요. 왜? 임금이 똑같잖아요. 노력이 똑같잖아요. 일 안 해버려요. 태워봐서.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하죠. 도박하죠. 온갖 국민들 자체가 도덕성이 타락도 일어나니까 생산성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이 군사력의 기술은 아주 탁월했는데 경제력이 안 따라줘서 결국 미국한테 망한 겁니다. 근데 이 동성애 똑같습니다. 지금은요, 이 동성애 인권이 기가 막히죠. 나중에 아버지와 딸하고 같이 섹스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양심이 마비됐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이렇게 동거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양심 다 마비됐는데. 소아성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이제는 마비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설마 그런 날은 안 오겠지 하고 이걸 인정해 줬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이 전 세계 언론에 퇴배가 됩니다. 특별히 트랜스젠더, 여자 화장실 가고 여자 예를 들면 탕에 들어가고 여자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다 섞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게이, 아시안게이, 그 다음에 월드컵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올림픽까지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러냐?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기에 누구 눈치 볼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한 명인가가 이번 트랜스젠더 때문에 뉴스 됐지만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전 인류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짐승 같은 짓을 우리가 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독재가 무너진다 확신을 합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살아남아가지고 이거를 준비하게 될 때 그때 한국이 아시아 세계 선교하는 강력한 선교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보십시오. 일본이 약간 옆으로 갔지만 일본이 그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위안부들을 그렇게 성폭행했잖아요. 일본이 계속해서 우겼죠. 지금 뭐를 보시나요? 일본 망해가는 거 알죠? 지진 때문에, 해일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 발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파트너를 한국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일본 제끼기 시작했어요. 일본 망합니다. 저거. 중국 보셨잖아요. 중국이 스스로 망해가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유민주 국가, 우파 독재도 좌파들 척결하고 교회가 갱신하게 되면 다시금 이 땅이 통일된 무렵에 부흥의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사실 제가 40년 동안 성령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운동하는데 지금 내 교회 부흥운동하고 하기보다 나라고 한다고 뛰어든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하고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목회도 밑바닥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지금까지는 교인 목회 하셨는데요. 이제는 교인 목회 플러스 마을 목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까지 생각하는 사회 목회 하셔야 되고 더더욱 민족 목회 같이 해야 됩니다. 연대하는 목회. 그래야만 이거 막습니다. 주사파 세력, 젠더주의, 민중혁명 세력은 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작살나버립니다. 이거. 다행히 나는 충남 총기도 그렇고 한국에 17개, 226개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교인 목회뿐만 아니라 이제 마을 목회 개념이 생기고 민족 목회 개념이 생겨서 연대하기 시작한 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저는 그 일에 제가 썰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하려고 제가 자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연합회 회장님 목사님들이 또 1년마다 바꾸시잖아요. 그러나 이 전통 계속 이어가게 되면 충남에서 이 일들이 해서 학생
그 인권절이 한번 폐지했잖아요. 다시 뒤집어졌지만 저는 이 전통은 중요한 하나의 승리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절에도 이렇게 장로님들, 목사님들 가서 이렇게 하시고 또 서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이 운동들, 저는 이게 승리라고 생각 안 해요. 잠시 우리가 약간의 전리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에 대한 확신, 그래서 조직화를 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충남 총기가 총대 메시고 거기에 대전이나 이 충북이나 그 다음에 충청까지 세종까지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드시면 선진화의 중심은 이 충청도입니다. 제가 아벌런 게 아니에요. 자, 행정의 중심 세종시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센터가 되는 여러분 과학단지가 유성에 있잖아요. 그리고 반동성 영역에 가장 앞서가는 광역시가 충남 아닙니까? 산업화는 영남이고 민주화는 호남이고 선진화는 충남입니다. 충북이고 대전이고 세종시입니다. 실제로 시대적 삶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앞서가시고 모든 17개 광역시 이끌어가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